새벽 2시 17분 지를번 국도의 외딴 구간.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주유소로 들어선다. 기나긴 밤 운전 중 잠시 들른 곳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난 젊은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평범했던 순간은 긴장감 넘치는 권력 다툼으로 돌변한다. 그 경찰관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검은색 SUV 세 대가 굉음을 내며 주유소 마당으로 돌진하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 뒤따르는 것은 편견과 권력, 그리고 판이 뒤집혔을 때 정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깊은 진실을 폭로하는 놀라운 반전이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SK 주유소의 넌 사이니 잉크처럼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깜빡이며 갈라진 아스팔트 바닥 위로 병적인 노란 빛을 드리웠다. 새벽 2시 17분. 영해 링하이시 외곽 7번 국도의 한적한 구간이었다. 공기는 씹을 수 있을 만큼 짙은 습기를 머금고 무겁게 내려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경고처럼 윙윙거렸다. 한태준은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깊은 버건디 색상의 실크. 넥타이는 늦은 시간임에도 여전히 빳빳했다. 그는 매끈한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다. 몇 시간 동안 운전한 터라 서울에서의 기밀 브리핑의 무게가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기름을 빨리 넣고 커피 머신이 고장 나지 않았다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길을 떠날 참이었다. 주유소는 텅 비어 있었다. 방탄유리 뒤에서 지루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붉은 머리의 젊은 아르바이트생만 빼고는 한태준은 주유기에 카드를 긁었다. 삑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채 기댔다. 그는 42세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에는 권위와 피로감이 함께 서려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시골길이 아닌 회의실에 있어야 할 남자였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고 뒤이어 낮은 엔진음이 들려왔다. 순찰차 한 대가 자갈을 밟으며 주유소 안으로 들어와 몇 칸 떨어진 곳에 멈췄다. 한태준은 움찔하지 않았다. 평생 동안 충분히 많은 경찰을 보았고 그의 경력 동안 충분히 많은 경찰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경찰관의 모습, 젊고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에 잔뜩 긴장한 듯한 에너지 때문에 목덜미에 털이 곤두섰다. 그 젊은이 명찰에는 최우진 순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는 25살을 넘지 않아 보였다. 짧게 깎은 금발머리에 싸움을 거는 듯 가늘게 뜬 파란 눈그는 권총집 근처에 엄지손가락을 걸고 허리띠를 추어 올렸다. 그리고 시골 동네 권력 남용이라고 외치는 듯한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한태준에게 다가왔다. 저녁입니다. 최순경의 목소리는 딱딱 끊어졌고 조용한 분위기에 비해 너무 컸다. 길 잃으셨습니까? 한태준은 몸을 바로 세웠다. 손은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기름 넣는 중입니다. 최순경의 눈이 그를 훑었다. 정장차 잘 닦인 구두,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 한태준은 그 시선을 알았다. 수천 번 느껴봤던 것, 이유 없는 자동적인 의심. 가 좋네요. 최순경이 독수리처럼 세단을 빙 돌며 말했다. 어디 가십니까? 집에요. 한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피곤한 하루요. 최순경이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섰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늦게 이런 차림으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한태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일 때문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최순경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뒤로 도세요. 차에 손 올리세요. 공기가 변했다. 말하지 않은 무언가로 무거워졌다. 한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최순경의 손이
총 쪽으로 움찔거렸다. 귀 먹었습니까? 당장 차에 손 올리세요. 팽팽한 긴장감이 한태준의 가슴을 죄었다. 이런 경험은 전에도 있었다. 다른 얼굴들 같은 대본 편견에 기반한 불심검문 권력과시. 그는 따를 수도 있었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이 젊은이가 잠시 우쭐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아니면 반항하며 상황 악화를 감수할 수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확률과 대가를 저울질했다.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태준이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주유 중입니다. 최순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관자놀이에 혈관이 뛰었다. 지금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여기선 내가 법입니다. 돌아요. 한태준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등 뒤에서 주유기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다. 기름이 가득 찼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일정했지만 크게 울렸다. 아무 근거 없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다. 수색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보고하고 이유를 만드세요. 최순경이 한태준에게서 값싼 커피 냄새가 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섰다. 이유는 필요 없어.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까. 이런 외딴 옷에 당신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때 보이는데요? 한태준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최순경은 당황해서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그의 손이 무정히로 향했다. 상황실 7번 국도 SK 주유소에서 코드 66 긴급 상황 발생 용의자 비협조적. 무정히 응답에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새로운 소리에 묻혔다 깊고 웅장한 엔진 소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최순경은 돌아보았다. 검은색 SUV 세 대가 굉음을 내며 주유소 마당으로 돌진하자 그의 허세가 흔들렸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다. 문들이 벌컥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귀에는 이어피스가 번쩍였고 손은 숨겨진 무기 위에 놓여 있었다. 물러서세요. 경찰관 한 여성이 소리쳤다. 짧게 깎은 머리에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최순경은 입을 벌린 채 눈을 깜빡였다. 경호원들이 한태준 주위로 방어선을 형성했다. 대체몬 박수현 경호관 대통령 경호처 소속입니다. 여성이 신분증을 번쩍이며 쏘아붙였다. 이분은 저희 경호 대상입니다. 물러서십시오. 한태준은 재킷을 바로잡았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최순경의 권위는 젖은 종이처럼 구겨졌다. 그의 손은 총 위에서 쓸모없이 맴돌았다. 누구십니까? 이분은 최순경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눈은 한태준과 경호원들 사이를 오갔다. 박 경호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한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더 무거운 무언가가 배어 있었다. 수년간의 이런 일들, 수십 년간의 그는 최순경에게 돌아서서 그의 넓게 뜨인 공포에 질린 눈을 마주 보았다. 보고했어야죠. 주유소 마당은 새로운 종류의 전기로 윙윙거렸다. 권력이 뒤집힐 때 터져나오는 그런 종류의 전기였다. 최우진 순경은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에는 여전히 무정의가 들려 있었고 상황실의 잡음은 배경에서 희미하게 윙윙거렸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은 정확하게 움직였다. 2명은 한태준의 양옆을 지켰고 1명은 주변을 살폈으며 박수현 경호관은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을 보듯 최순경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SUV들은 낮은 엔진음을 내며 공회전했고 헤드라이트는 습한 밤 공기를 가르며 거친 빗줄기를 쏘아냈다. 한태준은 소매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 동작은 의도적이었고 거의 연극적이었다. 최순경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혼란과 반항심이 뒤섞인 시선 무너져 내리는 현실과 씨름하는 젊은이의 자존심 한태준은 이런 광경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순경 같은 젊고 미숙한 자들, 아직 제대로 얻지 못한 배지에 취한 자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번에는 그가 군중 속의 한 얼굴이 아니었다. 당신 누구야? 최순경이 마침내 갈라지는 목소리로 뱉어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한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이 공중에 머물도록 침묵이 따가울 때까지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는 강역을 좁힐 만큼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존재감은 애쓰지 않아도 압도적이었다. 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각 단어는 신중하게 측정되었다. 아마 당신보다는 잘 알겠죠. 최순경의 턱이 굳어졌다. 무정의를 감싼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 됐습니다. 박 경호관이 단호한 어조로 말을 잘랐다. 그녀는 한태준에게 돌아섰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한태준은 그녀를 흘끗 보고 다시 최순경을 보았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도록 하고 최순경이 당혹감 속에서 끙끙 앓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이런 식의 불심 검문을 수년간 겪으며 짚혀진 느린 불씨였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을 수년간 받아왔다. 그는 오늘 밤 단순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아니었다. 좋든 싫든 그는 상징이었다. 물어보세요. 한태준이 최순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를 용의자로 만든 게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세요. 박 경호관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최순경에게 돌아섰다. 글쎄요,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순경님, 최순경은 움찔하며 허세가 무너졌다. 그는 늦은 시간에 이런 차림으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직감이 있었습니다. 직감이요. 박 경호관이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직감만으로 사람을 구금했습니까? 여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최순경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마약 도망자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어울리지 않았다. 한태준이 그의 말을 끝맺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게 당신이 본 거죠. 그렇죠. 좋은 차를 몰고 정장을 입은 남자. 당신에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최순경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얼굴의 홍조가 더 깊어졌지만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경호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렸다. 한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최순경을 떠나지 않았다. 신분증 확인도 안 했고 차량 조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상황실 연락도 기다리지 않았고요. 당신은 나를 보고 그냥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건 직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말들은 주먹처럼 날아와 꽂혔고 최순경은 움찔하며 물러섰다. 그의 허세는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 분노, 수치심, 어쩌면 둘 다로 바뀌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 자신에게도 공허하게 들렸다. 당신의 일, 한태준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의 일은 보호하는 것이지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흘렀다. 그때 다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SUV가 아니라 다른 순찰차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이든 경찰관이 내렸다 모자. 아래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고 얼굴에는 수십 년간의 근무에서 오는 듯한 피로감이 주름져 있었다. 그는 현장을 한눈에 훑어보았다. SUV들, 경호원들 사슴처럼 얼어붙은 최순경의 시선.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최순경,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가 거칠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최순경은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듯 몸을 바로 세웠다. 수상한 사람을 검문했습니다. 김동현 경사님 저항했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김경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한태준을 흘끗 보고 경호원들을 보았다. 수상하다니 어떻게. 최순경은 망설였고 한태준은 균열이 넓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김경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박 경호관에게 돌아섰다. 실례지만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박 경호관이 다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분은 저희 경호 대상인 정부 고위 관리입니다. 당신 부하 직원이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김경사의 눈이 약간 커졌다가 최순경에게 돌아서면서 가늘어졌다. 신분증 확인했나? 최순경은 침을 삼켰다. 아니요, 경사님. 차량 조회는? 아니요. 김경사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젠장할 신참 같은 욕설을 중얼거렸다. 그는 한태준을 보았다. 눈에는 약간의 알아봄 혹은 단념의 빛이 스쳤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최순경에게 머물렀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밤이 짓눌러 왔다. 매미 소리는 이제 더 커졌다. 마치 변화를 감지한 듯이 최순경의 권위는 사라졌다. 그의 상사 경호원들, 그리고 그가 꺾으려 했던 남자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하지만 한태준은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피곤했다. 뼛속까지 영혼 깊숙이 지쳐 있었다. 박 경호관이 그의 팔을 건드렸다. 가셔야 합니다. 한태준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순경을 보았다. 그 젊은이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의 무게가 그에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자신의 차로 걸어갔고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문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어깨너머로 흘끗 보았다. 숭영, 그가 불렀다. 목소리가 주유소 마당에 울렸다. 순경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음엔 생각 좀 해. 그 말은 날카롭고 미완성인 채로 공중에 걸려 있었다. 한태준이 운전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SUV들이 하나씩 빠져나갔고 깜빡이는 넌 불빛 아래 최순경 혼자 남겨졌다. 먼지가 가라앉자 김경사의 엄한 목소리가 그를 꾸짖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은 7번 국도를 따라 조용히 달렸다. 주유소는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밤에 삼켜진 작은 빛점이 되었다. 한태준은 핸들을 잡은 손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손바닥에 닿는 가죽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소용돌이쳤다. SUV들이 뒤를 따랐다. 그들의 존재는 조용한 방패였지만 그는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엔진 소리보다 더 컸다. 날카롭고 들쭉날쭉하며 그가 방금 억지로 유지했던 평정을 갈랐다. 그는 여전히 최순경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진실이 부딪혔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구겨졌는지, 한태준이 누구인지, 시골 경찰의 경력을 박살낼 수 있는 직함을 가진 고위 관리, 뿐만 아니라 최순경이 피할 수 없었던 더 깊은 진실. 그 젊은이는 위협이 없는 곳에서 위협을 보았고 평범한 남자에게서 범죄자를 보았다. 그리고 한태준 역시 그것을 보았다. 그 파란 눈에 반사된 것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시스템의 무게를 계기판 시계는 새벽 2시 43분을 가리켰다. 지금쯤 집에 도착했어야 했다. 소파에 몸을 파묻고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그날의 브리핑을 잊어버렸어야 했다. 대신 그는 여기에 있었다. 그 만남을 되풀이하며 그가 했던 말들, 하지 못했던 말들을 곱씹었다. 다음엔 생각 좀 해.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았다. 결정타였다 하지만 지금 고요함 속에서는 불완전하게 느껴졌다. 순경에게 다음번이 있을까? 다른 누군가에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조수석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이 밝아지며 박 경호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떴다. 보고서 제출 완료. 정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태준은 그것을 응시하며 엄지손가락을 망설였다. 그는 밀어붙일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시스템이 최순경을 씹어 삼키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다. 그 젊은이는 배지를 잃을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정의 어떤 이들은 그렇게 부를 것이다. 책임 추궁하지만 한태준은 더 잘 알았다. 시스템은 망가진 톱니바퀴 하나를 고치는 것으로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저 대체할 다른 것을 찾을 뿐이다. 그는 답장했다니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앞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 시선을 두었다. 더 조용한 구간으로 접어들자 매미 소리가 잦아들었다. 왼쪽으로 희미하게 강물이 달빛 아래 반짝였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축축한 공기가 흙과 물 냄새를 싣고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고 머릿속에서 끌어냈다. 그는 대학 기숙사에서 잠들어 있을 딸을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딸은 언젠가 그에게 물을 것이다. 아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답을 갖지 못할 것이다. 좋은 답은 주유소에는 최순경이 순찰차에 기대 앉아 있었다. 넌사인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다. 김경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질책했다. 오래도록 남을 그런 종류의 꾸지람이었다. 그분이 당신을 묻어버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당신이 누구한테 덤볐는지조차 모르잖아. 김경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최순경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거기에 서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태준의 차가 있던 자리를 응시하며 유리창 너머로 아르바이트생이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아마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대치 상황에 대해 문자를 보내고 있을 터였다. 최순경은 그의 시선을 포착하고 그 젊은이가 시선을 돌릴 때까지 노려보았다. 그는 화를 내고 싶었다. 한태준에게, 경호원들에게, 김경색에. 하지만 감정이 제대로 붙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것이 그를 갉아먹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그는 자갈을 걷어찼다.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무정이가 지지직거렸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음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호출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삶은 계속되었다. 한태준은 새벽 직전 영의 교회 자신의 집 차도에 차를 세웠다. 하늘은 그의 멤피스 교회 위로 보라색으로 멍들고 있었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가 조금씩 쌓아 올린 안식처였다. 그는 엔진을 끄고 거기에 앉아 식어가는 금속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순경을 다시 생각했다. 그 젊은이의 오만함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그의 눈에 스쳤던 의심의 빛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씨앗일지도. 그는 정장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현관에서 잠시 멈췄다. 공기는 고요했고 세상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순경이 다음번에 2번 생각할지, 김경사가 그에게 제대로 주입할지, 아르바이트생의 소문이 퍼져나가 다른 누군가를 잠시 멈추게 할지 알지 못했다. 그것이 중요한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무언가를 심었다. 갑옷의 균열을.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해야 했다. 안으로 들어가 그는 위스키를 따랐다. 호박색 액체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햇빛을 담았다. 그는 잔을 들었다. 축배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밤에게 길에게 그를 마주보는 나라에게. 그리고 그는 천천히 깊게 마셨다. 침묵이 대답하도록 내버려 두었다.